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2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업무에 복귀하는 화물차 기사들이 늘면서 시멘트와 항만 물류는 정상화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 연대 투쟁으로 가세하고 정부는 추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오늘 협상을 이어갑니다. 여야 모두 회기 내 처리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이상민 장관에 대한 야당의 해임 건의안 등 처리 방향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를 두고 정부가 모레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이달 안에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해제 뒤 코로나19 발생률이 2배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아직 중요한 방역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오른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여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오후 귀국합니다. 한국 축구 가능성을 재확인해준 이번 대회 성과와 초혼에 대해 외신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본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확전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가안보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돈바스의 러시아 점령지는 물론 크림반도 탈환까지 다짐했습니다. 정기국회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639조 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여야는 오늘도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차출론이 불거졌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장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대규모 모임이 발족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엄민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예산안 협상 오늘도 이어지는 거죠? 네, 조금 전 오전 10시 반부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회동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감액사업 규모를 두고 여야는 합의엔 이르지 못했는데요. 오후에도 여야 원내대표 간 물밑 협상은 이어갈 전망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내릴 이상민 장관에 대한 최종 문책 방향 결정에 따라 현재 협상 중인 예산안 처리가 파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친윤계 공부 모임도 오늘 발족했죠? 네,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된 전당대회 차출론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차출론 관련해서 여의도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요구가 있어도 그러면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할 거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선은 1년 반이나 남아서 이게 사실 고민할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정계 생각은 없으시다고 생각이 될까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수도권 MZ세대 대표론과 함께 자연스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론이 떠오른 건데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를 향한 작심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표적인 친윤계인 장제원 의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들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렇게 우리 후보들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게 당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행정부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정치권에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정책 이용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권성동 의원 역시 한동훈 차출론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공부 모임 국민공감이 공식 출범했는데요. 벌써부터 차기 당권주자들 간 신경전이 뜨거웠습니다.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은 당대표로 대권주자가 나서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너무 한가한 생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한가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선을 걱정할 때입니까?
총선을 걱정해야 됩니다. 오히려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이다. 여기에 원외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도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선출 방식을 변경하자는 주장에 대해 36 코미디라고 일갈했습니다. 일찌감치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김기현 의원도 자신은 선거를 지휘한 이기는 리더십을 가진 적임자라고 자신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고요. 네, 이재명 대표 오늘 아침 회의에서 예정에 없던 발언을 내놨는데요. 검찰이 진실을 찾아 사실을 규명하는 게 아니고 목표를 정해놓고 조작해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연일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연기 지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들어보시죠. 전에 제가 검찰이 참 창작 능력이 형편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연기 능력도 형편없다 싶었는데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아주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당내에선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에 의한 사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분당론을 띄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뛰어넘는 새로운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던져야 했다고 비판했고 이원욱 의원 역시 이 대표가 정치 훌리건에 기대는 듯한 모습만 보이니 사당화가 매우 걱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2주째입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이후 시멘트와 항만의 물동량이 크게 회복된 가운데 차주들의 운행 재개 현황을 점검하는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이후 일부 업종에서 운송 차질이 크게 개선됐다고요? 네, 국토부는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99%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 컨테이너 반출입이 중단되다시피 했던 광양항 물동량이 평소의 20%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시멘트 출하량은 16.6만 톤으로 평시 대비 88%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시멘트 운송량이 늘면서 레미콘 생산량도 평소의 61%까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정유와 석유화학, 철강 업계는 여전히 피해가 큽니다. 전국의 경유나 휘발유 재고가 바닥난 주유소는 81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업계는 제품 출하량이 평소의 절반밖에 안 돼 적재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당장 이번 주부터 공장 가동을 줄이거나 멈춰야 할 상황입니다. 정부는 피해가 더 커질 경우 추가적인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늘 오전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철강업계 피해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물류 차질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내일 사이에 국무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현장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예, 국토부는 지난주까지 운송사 33곳과 화물차주 791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서를 송달했는데요. 이 가운데 운송사 7곳과 화물차주 43명이 운송을 이미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경찰로 구성된 55개 현장 조사반을 편성해 업무 복귀 현황 점검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업무 재개를 하지 않은 화물차주는 화물 운송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는 물론 유가보조금 지급 제한 등 경제적 압박까지 가하며 제재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또 이번 집단 운송 거부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화물연대는 법원에 업무 개시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선파업철에 후 대화를 고수하는 정부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대화의 실마리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어제 오후 5시 기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집회 참가 인원은 4,400명으로 출정식 대비 46%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집계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 ILO 아태지역 총회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 대응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 윤태근 수석 부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ILO 아태지역 총회 본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안전운임제 확대와 지속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이에 항의해 파업에 나선 화물 노동자들의 자유를 법으로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수석 부위원장은 정부가 화물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며 공정거래법을 이용해 조사하는가 하면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업무 개시 명령으로 파업권을 부정하고 유가 보조금 지급 중단, 면허 취소, 형사처벌로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1월 말 실내 마스크 해제를 염두에 두고 모레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 4천여 명으로 수요일 기준으로는 석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정부가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언급했죠.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레 9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5일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이번 달 말까지는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 11시에 있었던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현재의 오미크론 변이 독성이 초기보다 다소 약화된 점, 또 국민 다수가 백신과 자연 감염으로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세계적으로 방역 완화 추세인 점을 고려했다고 완화 검토 배경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가 없어지더라도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백 청장은 외국과 같은 봉쇄 없이 유행 관리가 가능했던 가장 큰 요인으로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을 꼽으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학교에서 코로나19 발생이 2배 더 높게 나타난 미국의 연구 결과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은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내년 3월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말해왔는데 만일 1월 말에 해제된다면 해제 시점이 한 달 넘게 앞당겨지는 셈입니다. 적어도 겨울 유행이 지나고 나서 마스크 의무 해제를 하자는 게 기존 입장이었는데요. 방역당국은 여름철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면서 추가적으로 면역을 획득해 이번 겨울철 유행은 다소 고점이 낮아진 걸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비롯한 주요 방역 조치도 중대본에서 협의를 거쳐 시행돼 온 것처럼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에 대해서도 중대본과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만 4,7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보다는 2,800여 명 줄었지만 일주일 전에 비하면 7,200여 명 늘어난 수준입니다. 수요일 기준으로 12주 만에 최고치입니다. 어제 83일 만에 최다 확진자를 기록한 데 이어서 겨울철 재유행 증가세를 완연히 보이고 있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는 위중증 환자도 441명인데 19일째 400명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사받는 사람이 줄어들어 치명률은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번이 겨울철 재유행의 마지막 고비로 예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6주 연속 중간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환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소폭 감소했지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30%대를 유지하고 중환자실 의료 역량 대비 60세 이상 발생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전국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중간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완화하자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시민들이 의약품 사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의 시위 또한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조만간 완화된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이동헌 기자입니다. 중국 베이징시 당국이 48시간 이내 받은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경우 식당 내 식사를 허용하는 등 방역 규제를 완화한 현지 시간 6일 베이징 시내 약국마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손님들은 약국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밖에서 감기약과 소염제, 해열제 등이 가득한 약봉지를 약사로부터 넘겨받습니다. 방역 완화로 코로나19가 더 확산할 것을 우려해 의약품 사재기에 나선 것입니다. 所以因为现在本身朝阳区这边疫情也比较严重嘛，所以最好就自己备一点药。 특히 중국 당국의 PCR 검사 축소로 자가 검진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마지막 주 신속 항원 검사 키트 판매량이 3.5배 증가했고 일부에서는 품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독감 치료제의 경우 최고 240%까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방역 물품이 충분하다며 필요한 양만 사라고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백지 시위 재발을 막기 위한 중국 당국의 경계가 강화된 가운데도 대학생들의 봉쇄 항의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난징 공업대 학생들은 학교 측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 나왔음에도 닷새간 캠퍼스를 봉쇄한다고 발표하자 조기 귀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백지 시위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큰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중국 당국이 조만간 중국 전역에 적용될 새로운 방역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도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1차 주요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보강 수사를 마친 뒤 조만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오후에는 주요 피의자를 다시 소환해서 혐의를 더 탄탄히 입증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이임재 전 서장 수사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 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임재 전 서장은 특수본 수사 초기 때부터 주요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인데요. 한번 신병 확보에 실패한 특수본은 조만간 이 전 서장과 전 112 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전 서장은 현재 참사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참사 후에도 대응을 잘하고 있지 않았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 법리 혐의를 더 포함하면서 참사 현장에 처음 도착한 시간을 속여서 보고한 혐의도 추가하겠다는 게 특수본의 설명입니다. 특수본은 법원이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에게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으로 해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묻자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수사에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기존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방향 자체에는 변동이 없을 거란 뜻으로 읽힙니다. 특수본은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다음 구속영장 신청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또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의 구속영장 신청 일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오늘 더 조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특수부는 오늘 오후 2시에 상황관리 업무 총괄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류미진 총경을 다시 소환해 조사합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소환 조사인데요. 특수본이 법리를 더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이와 함께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오늘도 이어갑니다. 특수본의 수사가 한동안 경찰이나 소방, 또 구청 같은 참사 1차 책임자를 겨냥하더라도 이른바 윗선을 향한 수사를 멈추진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수본 앞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당시 검찰이 유족에게 마약 부검을 제안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당시 현장 검시 검사가 마약 피해 가능성도 고려해 여러 가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검과 검시는 돌아가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사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준사법적 절차이고 검사의 결정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대검찰청에서 마약과 관련해 유족에게 물어보라는 지침을 내린 것도 아니고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검사가 판단한 데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동에 있는 자택을 불법 증축했다가 이태원 참사 뒤에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용산구는 박 구청장이 지난달 중순쯤 본인이 사는 다가구 주택 3층 베란다에 불법 증축했던 천장과 벽면 구조물을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물은 박 구청장의 가족이 소유한 건물로 박 구청장은 7년 전쯤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12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 부진이 가시화된 가운데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심리지수가 악화하는 등 향후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주요국의 통화 긴축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지정학적 긴장의 장기화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와 기업 심리지수의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언론들은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보여준 피파 랭킹 1위 브라질의 막강한 화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축구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상희 기자입니다. 월드컵 본선 역사상 브라질이 가장 빨리 3골 차로 달아난 경기였다. 네이마르가 돌아온 브라질이 전반 골러시로 스타 군단의 파괴력을 과시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은 그러나 한국이 카타르에서 이룬 성공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미국 ESPN은 한국이 대부분의 경기에서 조직적이고 탄력적이었고 공격할 때 충분한 침투력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루과이를 제치고 16강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한국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큰 성과를 얻었다고 분석했습니다. CBS 스포츠는 브라질전에서 여러 차례 결정적인 유효 슈팅을 막은 골키퍼 김승규의 선방도 조명했습니다. 브라질이 대단한 쇼를 펼쳤다면서도 골키퍼 김승규가 없었다면 1대6 또는 1대7의 대패를 겪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이번 대회에서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부상 투혼으로 대표팀을 이끈 손흥민에 대한 칭찬과 위로도 SNS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소속팀 토트넘은 패배 뒤 실망한 듯 고개 숙인 손흥민의 사진과 함께 위로한다 소니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4년 뒤 만 33살이 되는 손흥민이 한 번 더 월드컵을 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던 외침이 20년 세월이 흘러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뜨거운 심장으로 다시 한번 하나가 된 시간이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오른 축구대표팀 벤투호가 오늘 오후에 귀국합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과 세르지오 코스타 수석 코치, 주장 손흥민을 포함한 선수 10명은 도하에서 직항편으로, 코치 5명과 선수 14명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귀국 직후에는 인천공항에서 약식으로 귀국 환영 행사를 진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을 마치고 귀국하는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과 만찬을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애초 오찬으로 계획됐다가 선수, 코치진 일정 등을 상의해 만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주장을 맡은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 12년 만에 극적으로 16강에 오른 선수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입니다. 포르투갈이 호날두를 대신해 선발로 나선 곤살로 하무스의 해트트릭을 앞세워 스위스를 꺾고 8강에 올랐습니다. 포르투갈은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스위스의 6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2001년생 하무스는 카타르 월드컵 첫 해트트릭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8강에 진출한 포르투갈은 스페인을 승부차기로 꺾은 모로코와 격돌합니다.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첫 이변이 연출됐습니다. 모로코는 카타르 에듀케이션 시티 경기장에서 열린 스페인과의 16강전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스페인은 승부차기에 나선 3명의 키커가 잇따라 모두 실축하며 승부차기에서 모로코에 3대0으로 완패했습니다. 모로코가 월드컵 8강에 오른 것은 모로코 축구 역사상 처음입니다.
북한이 한미 포병 훈련을 빌미로 이틀 연속으로 해상 완충구역에 방사포를 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군사합의 위반으로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북한군은 어제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6시 이후까지 강원도 고성에서 동해상으로 방사포 100여 발을 쐈습니다. 탄착 지점은 북방 한계선 이북 동해 해상 완충구역으로 파악됐는데 해상 완충구역으로의 포병 사격은 9.19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북한군은 포사격 감행 이유에 대해 한미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군은 우리 군이 파악한 100여 발과는 달리 자신들은 방사포탄 82발을 연 8시간 30분에 걸쳐 해상으로 사격했다며 적들의 계획된 음흉한 도발 기도에 대한 경고성 군사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적측이 자극적인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자신들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그제도 동서해상 완충구역에 방사포 130여 발을 쏘며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뒤 한미연합 포병훈련 탓을 했습니다. 북측의 이딴 도발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대남 적개심 고조에 따른 맞대응 성격이 상당히 이제 내포되어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강대강 대응을 하겠다는 그 기조를 유지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북측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 포병훈련은 9.19 군사합의에 어긋나지 않는 정상적 훈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북측이 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해상 포사격을 반복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합의 위반으로 초래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북한이 내년 1월 17일 우리나라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8차 회의를 엽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2023년 1월 1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어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내각의 사업 정향과 내년의 과업에 대한 문제 등이 토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에 우리나라가 수출한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도착했습니다. 두 나라가 실행 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4개월 만입니다. 폴란드 대통령은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수출하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첫 인도분이 폴란드 북부 그디니아 해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문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 1차 실행 계약이 체결된 지난 8월을 기준으로 약 4개월 만에 초도 물량이 현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는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 지원으로 인해 자국의 전력 공백을 메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난달에는 러시아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려던 것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방공미사일이 폴란드 영토에 떨어져 2명의 민간인이 숨지면서 안보 불안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매서운 추위에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비롯한 폴란드 고위 인사들이 직접 초도 물량 도착을 기념하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과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한국산 무기의 신속한 인도는 매우 중요하다며 침공과 적을 방어하기 위해 폴란드군이 이 같은 현대화 장비를 갖추는 것은 필수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Tylko bohaterstwo żołnierza wyposażonego w nowoczesne, skuteczne uzbrojenie jest w stanie zatrzymać rosyjskie ambicje imperialne i rosyjską brutalność.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이미 한국과 세계 곳곳에서 반응성, 생존성, 기동성이라는 극대화된 무기체계로 평가받고 있는 명품 무기체계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내년에도 추가 물량이 속속 도착할 예정이라며 폴란드 장병들이 장비 운영 숙달을 위한 훈련을 한국에서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폴란드의 K2 전차 908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3개 편대 총 48기, K-239 다연장 로켓 1000무, 288문을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수출 규모는 1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무기 재고를 늘리려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으로의 한국 방산 진출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러시아 본토 군사기지에 공격이 잇따르면서 확전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선 불안한 소강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동부 지역 최전선을 방문해서 돈바스의 러시아 점령지는 물론 크림반도 탈환까지 다짐했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군의 날을 맞아 돈바스의 최전선 도시 슬라비안스크를 방문했습니다. 동남쪽으로 40km만 가면 러시아가 몇 달째 화력을 퍼붓고 있는 바흐무트가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곳에서 병사들을 격려하는 영상을 텔레그램에 올렸습니다. 지난 2월 침공 직후부터 러시아가 점령 중인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는 물론 2014년 강제 병합된 크림반도까지 되찾겠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군병원을 방문해 부상자들을 위로하고 쾌유를 빌었습니다. 그 사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각각 60명의 전쟁 포로를 교환했습니다. 러시아 본토의 군사기지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확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경계태세를 특별히 강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공습 능력이 이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Так, насправді запаси високоточного ракетного озброєння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вже підходять до завершення. Вони вже давно ввійшли в критичний мінімум. Проте, як ми бачимо, вони вирішили йти до кінця, тобто до нуля. 실제로 러시아는 본토 군사 시설이 공격받은 직후 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70여 발을 쐈지만 이렇다 할 타격을 주진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 정부는 현지 시각 6일 우크라이나가 국경을 넘어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국경을 넘어 공격하는 걸 허용하지도 권고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언급은 최근 러시아 내 군사시설 3곳이 드론 폭격을 받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소행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절기 대설인 오늘 낮 동안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8도를 웃돌면서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부산은 13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은 1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추위가 주춤하면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말썽이죠. 오늘 하늘 자체는 맑아도 남부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오르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기도 점점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동해안과 남해안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강원 영동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습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과 대구 10도, 광주는 11도로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예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에는 호남과 제주도에, 일요일에는 강원 영동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조사 주체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정반대의 설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 반대가 80%에 달하는 조사도 있는 반면 찬성이 79%에 이른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뭐가 맞는 건지 한동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에 대해서 국민의 80.1%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4일 발표한 설문조사입니다.
응답자의 80%가 노란봉투법에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10월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노란봉투법에 반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노동단체인 직장갑질 119는 같은 법안에 응답자 79%가 동의했다는 정반대의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응답자의 89.4%, 응답자의 79%가 노조법 2조와 3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YTN 취재 결과 이들 설문조사는 문항 자체에 왜곡의 소지가 있거나 한정된 표본이라는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경총 설문의 경우 불법 점거나 폭력 등 불법 쟁의 행위를 했을 때도 민사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냐고 물었는데 노란봉투법 안에서도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설문 첫머리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진행하는 조사임을 명시하거나 노란봉투법이 불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법안이라는 설명을 누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직장갑질 119 설문은 전체 응답자를 직장인으로만 한정한 데다 노란봉투법 문항 앞에 하청노동자의 파업 사례, 원청의 갑질, 처우 등을 물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취재진에 언론에 나온 표현을 토대로 질문을 작성해 문항 자체에 왜곡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하거나 설문조사를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극단적 결과가 나온 3개의 조사는 모두 온라인 방식이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이 자체 확보한 패널 표본 안에서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돌리기 때문에 전국민 대상 설문조사보다 대표성이 떨어집니다. 온라인 조사 같으면 자원자들로 이루어진 패널에서 뽑았다라면 어떤 편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동일한 시점에 어떤 사안을 놓고 조사한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다라는 것은 두 조사 중 하나가 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온라인이 아닌 무선전화 자동 응답 방식으로 설문했을 때는 같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조사인대로 반대가 조금 많거나 찬성 반대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YTN은 온라인 조사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질문지와 회수된 전체 데이터를 요청했지만 일부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 10명 중 7, 8명이 찬성하거나 반대했다는 노란봉투법 설문조사 중 어떤 조사가 맞는지는 문항의 주관성과 표본, 조사 방식의 한계로 신뢰도를 확인할 근거가 부족해 판정을 유보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노동조합들이 자기 조합원을 채용하라면서 불법의 폭력까지 동원해 각종 다툼을 벌이는 일이 건설 현장에 만연합니다. 정부는 엄단 의지를 보였는데 막상 채용 강요로 부과된 과태료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최근에 나와서 당분간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인천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순조로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타워 크레인 모두 7대가 투입된 현장인데 이렇게 한 대만 작업을 중단해 있습니다. 밤낮으로는 노동조합원들의 집회도 벌어집니다. 현장에 들어간 타워 크레인 임대업체는 민주노총 조합원의 4대를, 한국노총 조합원의 3대를 맡기기로 하고 근로계약서까지 썼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장비 임대사랑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5대를 달라고 민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때문에 저는 지금 아직까지도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 민주노총 쪽에서 5대를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타워 크레인을 점거했고 임대업체가 들어간 다른 현장까지 작업을 일주일 넘게 중단했습니다. 타워 기사가 타워를 가동하기 전까지 한 대씩 넣어줬죠. 1억 5천 잡으면 돼요. 이 같은 건설 현장 채용 강요 경쟁은 곳곳 만연한 실정입니다. 양대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신고한 집회 건수가 올해 10월까지만 1,200건이 넘고 불법 점거나 파업, 심지어는 폭행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도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삼고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막겠다며 TF를 꾸리고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채용 절차법에서 정한 채용 강요 행위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채용 강요와 관련해 다른 시각의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은 다른 노조 조합원을 채용했다는 이유로 상대 임대회사가 맡은 현장 3군데에서 파업을 하고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 있던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카타기로 잘라서 올라와서 하다못해 이제 타워 크레인 시동 걸 때 키가 있는데 키도 빼고 그 와중에 폭행도 일어나고. 고용노동부도 채용 강요 행위를 인정하고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불복으로 열린 재판에서 대전지방법원은 과태료 부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용절차법은 법령 위반한 채용 강요를 금지하지만 조합원 채용 요구 자체는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해당 결정 이후로 6개월 정도 잦아들었던 대전 충청 지역 채용 강요는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수파에 해당하는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런 사례들이 직접 고용 위한 정당한 쟁의 행위라며 채용절차법 적용이 어불성설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노조는 오히려 다수 노조가 기득권을 이용해 노조가 다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해치고 있다고 맞섭니다. 고용부는 다른 법원에선 이겨왔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단속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민의힘의 최대 공부 모임이죠. 국민공감이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걸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봤는데요. 이거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공감은 이철규 총괄 간사님을 비롯해 총 65분의 의원님들께서 회원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개파 모임 또한 또 다른 길로 결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있지 않아요. 이거 뭐 순수한 공부 모임, 국민의힘 공부 모임으로 적어놨잖아. 국민의힘 공부 모임이니까. 총괄 관사를 맡은 이철규 의원은 개파 모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저기에 참여하는 의원들 말고는 다 개파로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정말 간이 배밖에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친윤 모임은 순수한 공부 모임이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려는 분들이 모인 그러한 뭐 정치적인 모임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게 모인 이유가 결국에는 내가 저런 울타리 안에 있으면 2024년 총선 공천에 좀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을까? 총선에 도움받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 때문에 저 모임에 참석한 것이겠죠. 네. 집권 여당이 저런 개파별 모임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공부 모임 한다고요? 그 정책 뒷받침한다고요? 국민의힘에는 정책위에 뭐 여러 정책 조정위원회도 있고 네. 각 상임위별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데서 공부하면 되지 저렇게 대규모로 의원들을 모아서 한다는 것 자체는 세과시, 공천에 대한 도움받기 위한 것 그런 정치적인 모임으로 보여집니다. 복 전 비서관님도 비슷한 의견이실까요? 매번 여당이 대통령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임을 만들면 그 모임에 끼려고들 굉장히 애씁니다. 그리고 어떤 자존심 있는 사람은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는데 네. 결국 본인 빠지고 모임이 결성되면 왜 나는 왜 뺐어라고 이제 뭐 화도 내고 그러면서 당내 갈등의 그 불씨가 되기도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공부 모임이라고들 일반적으로 다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모임은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당내 모임이다라는 성격이 이미 출범 전부터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공천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위기감들이 네. 아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구성들로 볼 때는 아마도 TK, PK 중심으로 이 구성원들이 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또 예측도 좀 해봅니다. 그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시절에는 이 민들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밝혔었는데 네. 아직 가입은 안 했고 오늘 참석은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격려 말씀을 했죠. 그것은 아직도 본인은 다음번 전당대회 때 나 당대표 출마할 거야 라는 생각과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70여 명이 오늘 참석을 했잖아요. 네. 저 모임에 안 갈 수가 없죠. 다른 당권 주자들도 뭐 얼굴이라도 비쳤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명단을 보니까 일단 회원은 초재선이 중심인 것 같고요.
중진 의원들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내가 뭐 이철규 간사가 하는데 내가 거기까지 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나? 또 뭐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고 예. 또 비윤 의원들은 내가 뭐 저기 참석한다고 해서 나한테 공천을 주겠어? 뭐 나 잘 봐주겠어? 그런 자포자기 심정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렇게 집권 여당이 개파들의 모임이 활성화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네. 지난번 박근혜 정권 때도 저렇게 친박이니 진박이니 이러한 논란 때문에 당이 분열되고 국민으로부터 좀 버림받은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저런 모임은 저는 자제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구성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진짜 원래 목적대로 정책 공부하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깐 그 부분에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생각이 왜 바뀌었을까? 당대표나 원내대표는 공식 기구, 공식 대표이기 때문에 그 체제로 당이 다 흡수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형 개파 모임이 생겨나면 그 대표의 권위보다는 그 대형 개파 모임의 권위가 더 세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원내대표도 내려놨고 그리고 다음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당을 일사불란하게 이끌어갈 어떤 구심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지금은 이제 대표를 떠났기 때문에 입장이 바뀐 것이죠. 예. 그런 차원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내 최대 모임이고요. 뭐 일각에선 전당대회 관련해서 교통정리의 장이 될 것이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전당대회 관련해서 요 며칠간 정가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한동훈 장관의 차출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한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 장제원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의 장관님을 차출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 차출론 이런 것도 지금 행정부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정치권에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옳지 않고 또 뭐 성에 차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리도 없고요. 또 한동훈 장관 차출론도 대통령께서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그런 재능이나 이런 건 어떻다고 보세요? 그거는 너무 나간 얘기고. 그분이 뭐 애도 아니고 정치를 누가 시킨다고 하는 그런 정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분이 정치를 하든 안 하든 저는 그분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이 정말 강인한 의지와 내가 왜 정치하는지 정치 철학이 분명한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고요. 개인적으로 늘 궁금했던 거는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무엇이 다른가? 저는 늘 그게 궁금했습니다. 일단 녹취 들어보면 한 장관 전혀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도 아니 한동훈 장관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흘러나오고 있고 본인도 이제 아니에요. 저 안 나가요 그러고 장제원 의원도 아니야 지금 뭔 소리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제 한동훈 장관의 전당대회 출마설은 수면 아래로 가라질 것 같아서 출마 가능성은 49% 정도로 50% 이하로 줄어들지 않았나. 포인트 줄었네요. 네,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저게 결국에는 뭐 선발이냐 아니면은 중간 개투냐 마무리냐 이거 문제지 정치권으로 본인이 몸을 던지겠다라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장관입니다.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보수우파 진영에서 지지율 1등 나오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정치를 안 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당에 있는 친윤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마지막은 대통령께서 아직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가 될 국민의힘 전당대회 주자들 관련해선 그렇게 썩 성에 차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아직도 누구에게 윤심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관절을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뭐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지만 한동훈 장관의 정치 진입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또한 그러한 전격적인 출마에 대해서도 그냥 솔솔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선발이냐 중간 개투냐 마무리냐. 그렇게 보면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전대가 2말 3초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조금 몇 달 있으면 이제 총선이 1년밖에 안 남은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정치권에 나올 때까지. 정치 상식으로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등판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다음 내후년 총선에 대해서 과연 여당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을까요?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대표가 되고 다음 총선을 이긴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대권 주자로서 확고하게 자기 자리를 잡을 텐데 만약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생기고 당내 분열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바로 그냥 지도자로서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수를 두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다음 총선에 진입하고 그 다음번에 어떤 그 기회를 노리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아마도 지금 이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을 띄우는 것은 그 일종의 뭐 또보기이기도 하면서 한동훈 장관을 지속적으로 키워주기 위한 이런 그 플레이의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한동훈 장관의 움직임은 장관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정치인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정치권과의 갈등을 자꾸 정부가 유발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데 저는 차라리 좀 정치권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한동훈 장관이 바로 나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부담으로 작용을 했을까요? 그런 것도 부담 작용했겠죠, 당연히. 하지만은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엔 많은 정치권에 있는 분석가들이 결국에는 2024년도에 총선에 나와서 배지를 달고 2027년도에 대선에 출마할 거다라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그냥 시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전당대회냐, 2024년도냐 그런 시점의 문제지 정치인으로서의 변신은 예정된 수순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앞서 저희가 인터뷰 들려드렸는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한동훈 장관을 견제하는 것 같거든요. 기분 나쁘겠죠. 그러니까 애도 아닌데라는 말씀 속에는 아직은 얼라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지금 내포돼 있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그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북 정책 이외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 이제 유승민 의원인데 상대적으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대장이다라는 것이 이내에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을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는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상품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은 리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뜻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친윤이 주도하는 그 다음 전당대회 이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완고한 뜻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한동훈 장관을 유승민 전 의원이 폄하했다고만 보긴 좀 어렵고요.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려면 본인의 가치관과 철학을 먼저 좀 정립을 시켜라라는 당부의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을 사법적으로 또한 법률적으로 어떻게 공격을 하고 문제를 삼는 것 그것만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다고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과 신뢰만으로 정치인으로 커나가긴 어렵다. 그러니까 왜 정치를 하는가? 당신은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비전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그 부분을 먼저 정립을 하고 정치를 시작하겠다라고 좀 조언을 해주는 것이라고 봐야지. 아이, 넌 아직 얼라야. 이렇게 좀 폄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딱 선을 지키시는군요. 지금 또 뭐 전당대회 룰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신 비율을 뭐 80, 90%까지 늘린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또 큰 변수가 될 것 같거든요. 변수가 되죠. 그 대통령실의 의지가 좀 강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90% 당심, 10% 일반 국민 여론조사 이것은 좀 룰 변경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좀 옳지 않은 방향으로 룰 개정이 진행될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아무리 당대표지만 그 당대표는 집권 여당을 대표하고 국민의 민심을 받아야 하는 그런 중요한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근데 우리 당 당대표, 우리 당원들이 뽑아야지 왜 일반 국민들이 왜 뽑아? 역선택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울타리를 점점 축소하는 거예요. 외연을 자꾸 넓혀가야 지지 세력이 넓어지지 그냥 우리끼리 합시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입맛에 맞는
나에게 공천을 줄 수 있는 대통령이 신임하는 그런 사람을 당대표로 뽑읍시다라고 하면 점점 축소지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가능성이 높지만 앞으로 좀 이것은 전준위에서 제대로 논의를 통해서 이러한 룰 개정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뭐 전대로는 당 가리지 않고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 안엔 또 내부의 삿바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과거 지난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때 그때 룰이 사실상 민주당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이 100만이 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여론이나 마찬가지다. 네. 국민 여론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에서 권리당원 중심의 또 대의원 중심의 이런 전당대회 룰이었었는데 그때 국민의힘에서 많이 비판했거든요. 네. 그래서 바꿨어요. 30%가량의 그 국민 여론을 반영할 수 있게. 국민의힘 비판 때문에 바꾼 겁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국민의 비판인 것이죠. 예.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거리가 국민에게 동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변경을 했는데 이번에 뭐 국민의힘이 거꾸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를 민주당을 그때 당시에 비판했던 것을 어떻게 거두어 드릴지라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저는 좀 놀라워요.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끼리 편하게 일할 거야. 라는 사고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의 속생각이 어디가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여당은 국민과 함께 갈 때 이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자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판받고 견제받고 억울하지만도 책임도 져야 되는 이제 이런 숙제가 여당한테 있는 것인데 그 당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각을 차단하고 당원 중심으로만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편의적으로 그 특정인 중심으로의 당을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시대를 거꾸로 가는 그런 발상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얼마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한 그 3가지 조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또 충족하려면은 당신보다 민심을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일반론적이고 상식적인 합리적인 얘기죠. 주호영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윤핵관들에게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 같지는 않고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건에 맞는 당대표가 나와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이제 정기 국회가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주부터 전당대회 얘기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제 바꿔서 대통령실이 김종대 전 의원과 김어준 씨를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관저 선정 과정에 천공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인데 장경태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 고발이거든요. 이 고발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라고 해서 거짓에 의한 허위에 의한 여러 가지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국회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당신은 참어. 그리고 당신은 장관 아니야. 그리고 당신은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잖아. 정권의 2인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참아야 돼. 또 당신은 앞으로 정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포용력과 너그러움을 가져야 되니까 이러한 소송을 하지 않는 게 맞아. 라고 비판하는 것은 좀 너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좀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김의겸 의원이나 또 더 탐사라는 인터넷 언론 단체가 뭐 여러 가지 뭐 물어볼 수 있어요. 보도할 수 있고 국회 안에서 물어볼 수 있지만 일단은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고 거짓과 허위로 저러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물어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거짓으로 판정이 났다면 최소한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합니다. 해명을 해야 하고. 하지만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더 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 부분 추적할 겁니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이 나 장관이니까 그냥 참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그러니까 장관이라도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본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선 법적인 대항을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려요. 소장님, 저희가 대통령실 고발 얘기를 여쭤봤거든요. 앞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김의겸 의원에 대한 건 그렇고 대통령실이 이제 김종대 전 의원을 고발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는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의 문제 제기가 좀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떠한 팩트가 있어야 돼요. 아니 천공이라는 사람이 육군참모총장 관사에 갔더니 거기는 대통령 관저로 쓰기에는 여러 가지 부적절한 것 같아. 그래서 외교부 장관
관사로 대통령 관저를 옮기는데 결정하는데 큰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쳤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김종대 의원이 최소한 육군참모총장 관사의 총공이 이렇게 좀 보는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그걸 봤다는 사람의 구체적인 증언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나 거기 뭐 누구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맞대요 하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 아니냐. 대통령실이라도 모든 것을 다 참을 수는 없다. 허위 사실에 의해서 막 무속 논란 프레임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을 수가 없겠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준비한 녹취가 있어서요. 그걸 듣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이분은 앞으로 계속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른 국민들한테.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본인 스스로 공언하기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김기현이 말씀하신 법무장관의 지위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더 공익에 부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포 정치가 우리 사회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피 흘려서 그리고 목숨 바쳐서 만들어온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장 소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번에 복전비서관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죠. 장경태 의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고발, 그 김건희 여사의 사진을 찍을 때 이게 조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가지고 허위사실로 고발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김종대 전 의원에 대해서는 그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천공이 다녀갔다더라. 본인의 취재와 그리고 본인이 이제 국방과 관련돼서 전문가고 국방부 장관 뭐 보좌관도 해보고 그랬기 때문에 그쪽에는 인맥들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것이죠. 그렇게 확인이 됐다라는 말을 이제 언론에서 한 건데 이런 어떤 의혹 제기를 매번 고발, 고소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한테 공격 들어오는 것은 다 법으로 차단할 거야 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일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대통령은 법치가 아니라 정치를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화 상대방, 국민들이 본인에게 궁금해하고 있거나 의심을 하고 있거나 오해를 하고 있거나 라는 거를 오해에 대해서 매번 그 법적 책임을 묻는다라기보단 그 오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저는 대통령다움이고 그것이 바로 정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어준 씨까지도 함께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김어준 씨 입장은 방송인으로서 대답을 본인이 인터뷰어로서 이제 한 건데 나까지도 고발을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미웠나 보다 이제 라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좀 과한 것 아닌가. 아무리 미운 언론인이고 미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좀 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더 보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를 하시라라는 어떤 충고를 좀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한 의혹 제기 또한 지양돼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그 팩트를 체크하고 그 팩트에 근거해서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제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어떤 그 안타까움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고요.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의원과 도 탐사에 대해서 10억짜리 이제 손해배상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김의겸 의원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국회에서 발언한 것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면책특권인데 본인이 법을 잘 아는 또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이 부분은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내가 고발을 하는 겁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겁니다라고 이 시작을 했는데 실무자가 이 고소장을 접한 실무자가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낸 고소장을 이게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이 부분은 면책특권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이분은 이런 판단을 내리기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워졌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장관이었다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행위까지도 연결짓는 것, 글쎄요, 과연 국민들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할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그 대표가 좀 너무한다. 돈으로 혹은 법으로만 그럼 뭐 옥죄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이 법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과연 그것이 민주주의인가라는 의문 부호를 찍고 있는 겁니다. 네. 그 거짓과 사실과 다른 것을 갖고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도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좀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면책특권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행동에 대한 것이죠.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이라도 폭력 행위는 면책특권 안 돼요. 그리고 모욕적인 발언, 명예훼손 행위, 이거는 면책특권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회의 중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법적인 다툼을 할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복귀왕 비서관님께서 정치 영역에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과 언론의 구체적인 사실에 의한 문제 제기는 공격이라도 그것은 합리적인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짓말, 허위, 조작, 왜곡 이러한 공격에 참아서는 안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커질 일인가 싶은데, 김의겸 의원이 좀 이게 명확하게 사실이 드러났을 때 사과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한동훈 장관에게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 이상의 사과를 국회의원이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유감이라는 표현이 참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뭐 미안하다, 뭐 죄송하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용어로서 심심한 유감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과의 뜻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동안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왔는데, 우리 이제 국민들의 언어로 볼 때는 저거는 조금 좀 뻗팅기는 듯한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하지요. 그래서 좀 더 담백한 사과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만, 김의겸 의원의 또 내면에는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그날 그 자리 그 시간은 아닐지 모르나 또 다른 의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더더군다나 더 팩트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서 이것을 증명하겠다라고 이제 벼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에도 법정에서 이 사실을 밝히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왜곡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직 아닌 것이죠.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혹을 제기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근거들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이게 여야가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야당에 의해서 어떤 그 의혹 제기들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 국민의힘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대통령 가족들과 관련된 뭐 온갖 어떤 의혹들 뭐 제기를 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법으로 처리하는 것, 저는 이것은 정치의 영역을 그만큼 좁게 만드는 것이고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탐사와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에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밝히세요. 그냥 법정에서 왜 꼭 법정에서만 발표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사진 자료나 증언 자료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언론에 내면 다 밝혀지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법정에서 밝히겠어요? 이거는 법적 다툼을 하겠다라는 거고 시간을 끌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옳은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를 할 것인지 탄핵 소추를 할 것인지 이걸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해임 건의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이제 국민의 동의를 받아나가기 위해서 절차를 밟자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지난번 결정을 크게 뒤집을 만한 이런 뭐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임 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고 무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좀 더 명분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탄핵 소추까지도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예산안과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여당에서 결부시키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국정조사도 결부시키고 있는데 그 잘못된 겁니다. 특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사실 더 절박하게 야당 의원들
지금 정말 쫓아가서 좀 빨리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법적으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저희 급합니다. 내년도 예산 집행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네. 라고 호소해야 되는데 이상민 장관 회의만과 예산안을 결부시키는 최초의 야당식 여당의 그 예산 협상을 보고 있어요. 예. 듣도 보도 못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총체적으로 전국이 꼬이는 그 핵심에 이상민 장관이 있다면 국민들도 이태원 참사의 주무장관으로서 이상민 장관 그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의견이 높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통령께서 결단하시거나 혹은 장관 스스로가 아무리 대통령께서 본인을 아끼고 얼마 전에 관저에 불러서 식사도 같이 하고 용기 주고 그랬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께 부담이 되고 그리고 전국을 꼬이게 만드는 어떤 그 중심에 있다라고 하면 본인 스스로도 결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풀면 그 나머지 지금 얼어붙은 전국도 쉽게 풀어나갈 텐데 이번 주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정기국회도 끝나거든요. 네. 예산안이 정기국회 전에 끝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이 또 이상민 장관이 대통령이 결단을 좀 내려줬으면 하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야당식 여당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뭐 복귀양 비서관님의 말씀에 대부분 동의를 해요. 어쨌든 여당이 대통령이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전국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현재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야당이 해임 건의안 내는 것은 본인들의 권리이자 뭐 권한일 거예요. 예. 하지만 대통령실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해임 건의안 내면은요 우리 국정조사 보이콧할 거예요. 네. 참여 안 할 거예요. 라고 분명히 선언을 해놨잖아요. 예. 네. 그런 것들을 야당이 그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해봤자 많은 것들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을 게 뻔한데 그런 국정조사를 야당 단독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과 정무적인 전략적인 판단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게요. 그 국정조사에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낸다면 이것도 역시나 정치적 부담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뭐 제가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정조사와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연동시킨 적이 없어요. 일관되게 총리의 경질,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의 파면 이 부분은 참사 직후부터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냈던 일관된 목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국정조사인데 이상민 장관이 해임 대상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민 장관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그 책임 있는 당사자가 주무부처 장관에서 물러난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조사 대상자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진실을 밝히고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전국의 부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수당이라고 해서 저렇게 국회를 운영해도 되나? 라는 비판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은 여당이 좀 더 불리해요. 대통령이 좀 더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그 어떤 주제와 관련돼서 예. 국회에서 자꾸 언급이 되면 결국은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그 행안부 장관 책임론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기에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 국정조사가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이런 과정으로서의 국정조사가 되면 야당에서도 일방적인 어떤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를 계속해서 해나가기 어려워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아니 그런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야당이냐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아주 쉽고 명쾌하다. 네. 이상민 장관이 빨리 결단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게 뭐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사실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 이상민 장관이 궁극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률적인 책임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도의적인, 도덕적인 이런 책임을 장관이라면 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민 장관 스스로가 본인 거취에 대한 사의 표명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부담감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아직도 이상민 장관, 행안부 장관이 저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고 대통령에게, 국민의힘에게 그렇게 썩 좋은 현상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상민 장관 문제는
국민적인 판단이 이미 끝난 문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라도 저 자리에 있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뭐 오늘 나올 속보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에 대해서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백 청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의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을 전문가와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 청장은 이행 시기를 명확히 결정하지 못한 이유로 현재 유행이 감소세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고 아직 고령층의 2가 백신 접종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관련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하되 태어난 지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포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우리나라 3가구 가운데 1가구는 1인 가구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가구원이 1명인 1인 가구는 716만 6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33.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 31.7%보다 1.7%포인트 늘어난 것이며 2005년 20%와 비교하면 13.4%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9살 이하가 1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70살 이상과 30대, 6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입니다. 그런데 최근 자치단체마다 이 제한 속도를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도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속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입니다. 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홍천 외곽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도로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속도 표지판에 가림막을 쳐놨습니다. 제한 속도를 시속 30에서 40km로 올리며 표지판 교체 공사 중입니다. 이유는 쏟아지는 민원 때문.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생각보다 너무 많았습니다. 하루 평균 50건, 지난 8달 동안 과태료 납부 대상 차량은 12,000대에 이릅니다. 학교가 있는지를 잘 못 보나 봐요. 일단 갑자기 이제 급브레이크 잡아도 사진이 찍히고 아마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시간대별로 제한 속도에 차이를 두는 곳도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고 바로 앞으로 왕복 6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스쿨존이라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죠. 그런데 이 도로폭이 워낙 넓어서인지 매달 과속에 단속되는 차량이 700에서 800건에 이릅니다. 자치경찰이 조정에 나섰습니다. 등하교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시속 30km, 나머지 시간인 밤부터 새벽, 주말 휴일은 시속 50km입니다. 시범 운영 후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속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라는 게 정책 변경 이유입니다. 무인 속도 단속이 과도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어린이 안전과 주민 편의를 모두 고려한 균형을 맞춘 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 제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법 개정과 정책 도입 취지가 어린이 보행 안전과 사고 예방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자체별로 혹은 일선 경찰서 단위로 교통안전심의회나 자치경찰위원회, 주민설명회 등을 열고 있습니다. 목적은 대부분 스쿨존 제한 속도 상향입니다. 과도한 규제냐, 꼭 필요한 안전대책이냐. 학교 앞 30km 표지판과 무인 단속 카메라를 둘러싼 논란은 2년이 넘도록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대구 성서공단에 있는 인쇄 공장에서 불이 나 밤새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노동자 4명이 다치고 진화하던 소방관 2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4층짜리 건물을 집어삼킬 듯 타오릅니다. 검붉은 연기는 하늘을 가득 채워 퍼져나갑니다. 폭발음까지 이어지면서 불길이 번졌고 매캐한 연기가 들어찬 탓에 주변 사람들은 밤새 불안에 떨었습니다. 되게 무서웠어요. 막 펑펑펑 터지면서 뭐가 막 날아가고 막 아직까지도 탄 냄새가 많이 없어지지 않아가지고요. 머리도 많이 아프고 밤새 일하는 동안에 많이 힘들었어요. 대구 성서공단에 있는 인쇄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새벽 1시쯤. 신고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은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연면적 19,000제곱미터에 이르는 대형 공장인데다 종이와 인화 물질이 많아 진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소방은 출동 50여 분 만에 대응 2단계로 높여 소방관 2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이 불로 공장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 2명 등 4명이 다쳤고 소방관 2명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종이가 타고 남은 재는 바람을 타고 10km 넘게 날려 출근길 시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큰 불길은 3시간여 만에 잡았지만 완전 진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경찰과 소방은 불을 완전히 끈 뒤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세종에서 도로에 낀 살얼음으로 차량 연쇄 추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세종시 도담동의 한 도로에서 차 14대가 잇따라 부딪혀 30대 여성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에 앞서 40분 전쯤에는 세종시 금남면 대전리 BRT 도로에서도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기온이 낮아져 살얼음이 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하기 위한 김치 결의안이 발의된 가운데 미 의회 건물에서 처음으로 김치를 주제로 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펠로시 의장의 뒤를 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된 제프리 의원도 김치 결의안에 이름을 올려서 결의안 통과에 힘이 실릴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 연방 하원 의원들이 김치로 만든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김치 맛이 낯설지 않습니다. But I'm enjoying kimchi food. It's a wonderful experience. 미국 연방의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김치 관련 행사. 미국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하기 위한 결의안 통과에 힘을 실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지한파인 캐럴린 멀로니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결의안에는 이번에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된 하킴 제프리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And our next speaker of the House, Hakeem Jeffries, has told me he'll be joining us too. So you have a strong group of leadership here in our country supporting the resolution, and we will not stop until we pass it. 12명 공동 발의자에는 한국계 의원 4명도 모두 참여했습니다. 저마다 김치에 얽힌 추억을 떠올리며 김치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When I was growing up in South Korea, to make kimchi together across multiple generations. And I remember growing up making kimchi with my mom, with my grandparents. When we were eating our Korean food, and people asking, what is that? Now you can find kimchi in just about every single American supermarket. 현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뉴욕주가 주 차원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했지만 연방 의회 차원에서 외국 음식 관련 결의안이 통과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미국 의회 교체기여서 김치 결의안 통과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결의안 통과를 위해 문을 두드릴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SK 실트론 미국 공장에 이어 전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인 타이완 TSMC의 애리조나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위치한 TSMC 공장의 장비 반입식에 참석해서 미국 제조업 부활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4월 TSMC는 미국의 첫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 120억 달러를 투자 발표했고 내년 첫 공장이 가동될 예정이라며 오늘 TSMC는 두 번째 투자를 발표했고 여기 피닉스에서 3나노칩을 생산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타이완 TSMC가 설립하는 공장의 반도체를 앞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팀쿡은 7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TSMC 애리조나 공장 장비 반입식에 참석해서 이같이 말하고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 칩들은 자랑스럽게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찍히게 됐다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르면 크리스마스 연휴 뒤에 재선 도전을 공식화할 걸로 보입니다. 론 클라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월스트리트 저널 주최 포럼에서 많은 민주당원으로부터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그 결정을 내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클라인 실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 결정이 연휴 직후에 있을 것이며 출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저녁 보름달 옆에는 붉은 별, 화성이 같이 반짝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 달과 화성이 거의 일직선이 되면서 나타나는 매우 희귀한 현상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붉은 별, 화성입니다. 밝기는 마이너스 1.7등급, 1등성보다 10배 정도 더 밝아 맨눈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화성은 매일 달과의 거리를 좁혀가 내일 저녁 6시쯤 동쪽 지평선 위로 뜬 보름달 바로 옆에서 빛납니다. 남쪽에서 가장 빛나는 목성과 비슷하고 토성보다는 훨씬 밝습니다. 화성과 보름달이 근접한 모습은 일생에 한 번 보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태양과 지구, 달과 화성이 모두 일직선에 위치해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난 300년 동안 5번, 앞으로 100년 동안에는 2번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번을 놓친다면 2059년과 2078년을 기대해야 합니다. 지구를 기준으로 태양과 화성이 정반대편에 놓이는 현상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달이 정확하게 위치해야 합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번처럼 지구와 화성이 가까워지면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는데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2년 2개월마다 나타나는 회합 주기인데 과거 화성 탐사선 발사도 이 시기를 맞춰 이뤄졌습니다. 지구와 화성이 가장 가까이 접근한 3개월 전쯤 화성 탐사선을 발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화성 탐사선의 발사가 늦춰졌는데 2024년 말에는 화성 탐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름달과 붉은 별의 회합을 볼 수 있는 시기는 내일 저녁 6시부터 모레 새벽까지. 그 이후부터 이달 말까지는 달과 점점 멀어져 동쪽 하늘에서 홀로 밝게 빛나는 화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미국의 무인 우주선 오리온이 지구로 돌아오는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오리온이 현지 시간 11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부근 태평양에 입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지난달 16일 발사된 달 탐사 무인 우주선 오리온이 달 궤도에 진입해 5일간 비행한 뒤 지구로 돌아오는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리온은 과거 아폴로 12호와 14호가 달에 착륙했던 궤도를 통과했고 달 표면에서 100km 이내로 근접 비행했습니다. 달 표면을 돌아 나오면서 달의 중력을 이용해 지구로 날아오는 속도를 높이게 됩니다. Artemis 1 has had extraordinary success and has completed a series of history-making events. 오리온이 지구로 돌아오는 날짜는 현지 시간 11일, 우리 시간으로 12일 새벽 2시쯤입니다. 오리온은 음속의 30배가 넘는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한 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부근 바다에 낙하산을 펴고 입수할 예정입니다. In terms of priorities 2 and 4, and then priority 3, retrieving the spacecraft, we will again achieve that on entry and splashdown and recovery day. 오리온은 우주 비행사를 다시 달에 보내기 위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임무로 이번에는 사람과 비슷하게 만든 마네킹이 탑승했습니다. 이번 성과를 토대로 2024년에는 우주 비행사를 태우고 달 궤도를 비행하는 아르테미스 2단계에 나서고 2026년쯤에는 여성 우주 비행사를 처음으로 달의 남극에 착륙시키는 아르테미스 3단계에 착수합니다. 이를 통해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우주 비행사가 상주할 수 있는 달 기지와 우주 정거장을 건설해 달 자원을 활용하고
궁극적으로는 화성에 우주 비행사를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카페 등에서 음료를 마실 때 종이 빨대를 쓰다 보면 쉽게 눅눅해져서 불편했던 경험 있으시죠? 국내 연구진이 눅눅해지지 않으면서도 쉽게 분해되는 친환경 종이 빨대를 개발했습니다. 보도에 이성규 기자입니다. 카페 등에서 커피를 마실 때 흔히 쓰는 종이 빨대입니다. 종이 빨대를 커피에 넣어봤습니다. 조금 지나자 눅눅해져 마시는데 불편함이 큽니다. 종이 빨대에 폴리에틸렌으로 코팅을 하는데 코팅이 균일하지 않아 빈틈으로 물이 새 눅눅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친환경 목적이 무색하게 폴리에틸렌은 분해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쉽게 눅눅해지지 않으면서 분해는 잘 되는 종이 빨대를 개발했습니다. 종이 빨대의 대체제인 옥수수 플라스틱 빨대와 일반 종이 빨대, 그리고 연구진이 개발한 종이 빨대를 물에 넣어봤습니다. 잠시 뒤 옥수수 플라스틱 빨대와 일반 종이 빨대는 눅눅해져 쉽게 구부러지지만 개발한 종이 빨대는 원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종이에 잘 달라붙는 셀룰로스 나노크리스탈을 생분해 플라스틱인 폴리부틸렌 숙시네이트에 섞어 코팅을 빈틈없이 해 물에 잘 젖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물성을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종이와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이를 강하게 결합시키는 바닷물에 2개월 담근 후 분해되는 정도를 살펴보자 일반 빨대는 거의 그대로지만 개발한 빨대는 분해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탄산음료에 넣자 일반 빨대는 균일하지 않은 코팅이 탄산을 자극해 거품이 많이 발생하지만 개발한 빨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진은 새로 개발한 빨대가 기존의 종이 빨대보다 10% 정도 더 비싸지만 편의성과 환경성을 생각할 때 효율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기술은 종이 제품을 수분에 강하게 만들면서 생분해 속도를 촉진시키는 기술이므로 종이 빨대뿐만 아니라 종이 식기, 종이컵, 종이박스 등의 제품에 널리 확장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식당과 카페에서 종이 빨대만 사용하도록 하고 지난달 24일부터 1년간의 계도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잘 눅지지 않으면서 분해도 잘 되는 종이 빨대가 새 대체제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가 3년 만에 새 음반을 냈습니다. 기존의 소프라노 발성이 아닌 가사 전달이 명확하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창법으로 우리 가곡을 불렀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내 마음 빛이 되어 그대를 비추라. 현란한 조수미표 기교는 사라지고 대신 감미롭게 귀에 감기는 우리 노래. 지난 2019년 발표한 음반 마더 이후 3년 만의 선택은 가곡입니다. 올해가 그 100주년을 맞고 있고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가곡을 좀 어려워하시고 뭔가 우리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좀 힘들어하시는 거를 제가 항상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수록한 트랙은 전통 가곡이 아니고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만들어진 현대곡들로 주제는 사랑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데니 구 등 각 분야의 최정상급 뮤지션들과 협업해 오케스트라, 재즈, 국악 등 다양한 색을 입혔습니다. 특히 신경 쓴 것은 가사의 전달력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제가 노래하는 발성법이나 이런 것이 이 고유적인 그 소프라노 소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가사가 안 들려요.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가사가 아주 꼼꼼히 다 씹히는 그런 곡이고요. 1994년 영국 레코드사와 계약 당시 보리밭을 고집하고 음반에 한글 표기까지 했을 정도로 가곡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디바 조수미. 성악가들은 아름다운 우리 가곡을 더 많이 불러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K-팝처럼 우리나라 가곡, 우리나라 노래도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23일에는 바리톤 길병민, 해금 연주자 해금 나리 등 이번 앨범에 참여한 아티스트와 함께 콘서트를 여는데 공연 수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전액 기부합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오늘은 큰 눈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이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한 햇살과 또 따스한 공기까지 유입되면서 기온이 빠르게 올랐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8.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높습니다. 낮 동안 추위가 풀리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합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니까요. 아침 저녁으로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남해안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발령 중인데요. 특히 건조경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은 초속 25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8도, 광주 11도, 부산 13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1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말까지 예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고 토요일에는 호남과 제주도에, 일요일에는 강원 영동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중반 반짝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위가 주춤하면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말썽이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제주도와 호남 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